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 했네요. 아직 저 모르시는 분 있죠? 자, 위상선생님하고 상담하신 분들만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이 팀 티칭을 하는 전공미술 장지연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냐면 교육론이고요. 오늘 우리가 진행을 하죠. 교육론이라든지 우리가 교육과정, 그리고 감상, 비평. 이게 가장 머리가 아픈 것들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재밌게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동양미술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미술사. 요렇게. 자, 근데 여기서 회화만 요렇게 진행이 돼요. 동양미술사는 그냥 다. 한국미술사는 회화사. 조형사는 위상선생님이 하는데 회화사가 우리가 맥락이 들어가잖아요. 먼저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을 이해하면은 공부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먼저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교육론 교육과정 이 부분을 우리가 총 3일 동안 요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하고 반 1.5씩, 그러니까 요렇게 1.5씩 교육론 오늘 우리가 한 절반 조금 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오늘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선생님들이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뒤로 이렇게 밀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앞부분이 진행이 돼요. 근데 교육과정 앞부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부분 또 그 다음날 해서 아침에 이렇게 돌아가게끔. 그렇다고 해서 교육론 이틀, 교육과정 이틀 하면은 시간이 조금 너무 남아요. 교육과정이 예전에는 뭐 2009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2015가 있을 때 뭐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온다. 그럼 개정되어서 나올 때는 2개의 교육과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양이 많아서 이틀씩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3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감상 비평 우리가 하루 동안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하루에 진행이 돼 하루에. 그리고 이게 하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하고 총 5번을 선생님들이 만날 건데 우리가 먼저 요것을 할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텀이 있다가 다시 만나요.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들을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공부를 할 때 시간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설명회 때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 계획이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다. 자, 지금부터는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마세요. 이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는 사람 같은 경우 막판에 가서 뒤에 가서 넘어져요. 그래서 건강도 생각해 가면서 처음에는 천천히 달려야 돼요. 그리고 이론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그걸 욕심껏 하다 보면 어때요? 과부하가 일어나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집어넣다 보면 이론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나중에 오류가 생기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당장은 안 나타나는데 시험 문제 풀 때 오류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시면 돼요. 자,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이렇게 하시죠. 교육학이 우리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면 교육학 이거 이틀 동안 하세요. 하시고 교육학을 복습을 꼭 해주시면 되는데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항상 복습이 중요해요. 근데 복습 시간은 선생님들이 수업 들은 시간만큼 그걸 다 복습하는 게 아니라 최소 1시간 정도를 각각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1시간 동안에는 어떤 것만 하느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상수준만 복습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뭘 해주시면 되냐면 전공을 우리가 복습을 하시는 게 이렇게 전공 복습, 그 다음에 전공 예습을 하고 조금 여기 텀이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교육학을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한 번 더 해줘요. 잊어먹기 전에. 그 다음에 전공이 이틀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하루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수업 없이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이런 과정이 중간에 한 번씩 빠지거든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부족한 시간을 채우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틀이 있다. 그럼 우리가 전공이 오늘 이렇게 진행될 때 우리가 교육론 교육과정이 있다. 그럼 그것들을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복습을 해주는 건데 이 복습을 하루에 1시간씩 이 복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한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합격이 누가 먼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차이예요. 이번에도 1차 합격돼 있는 선생님들이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초수냐 재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반재수입니다. 재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재수는 어때요? 1호를 먼저 그 전년도에 듣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이 있다라고 해서 전 초수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초수라고 해서 성적이 낮지 않아요. 성적이 막 70점 넘게 이렇게 해서 고득점에서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걸 잘 해주면은 금방 따라와요. 자, 그리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시는 분들은 교회 가세요. 저도 일요일 날은 쉬어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일요일 날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교회 안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시면 되냐? 잠자도 돼요. 좋아하는 잠자도 되고 남자친구가 좋다. 남자친구 만나도 되고 뭐 굳이 헤어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시면 돼요. 쇼핑을 안 좋아한다. 그럼 쇼핑. 뭐 이런 것들을 일요일 날은 휴식이다. 이렇게 해서 취해주는데 지금부터 꼭 말을 안 듣고 일요일 날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꼭 합격해야 돼요. 올해 아니면 안 돼. 너무 이걸 타이트하게 하잖아요. 그럼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고 응용할 시야가 넓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만 하는 선생님들은 제가 뭐라고도 하냐. 재수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삼수가 된다. 그럼 너무 공부에만 이렇게 시달린 사람들은 방과 후 알바라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라도 하면은 머리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면 오히려 문제 풀 때 안 좋아요. 그렇다 해서 초수 선생님들한테는 이론 들어갈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알바하라고 안 해요. 한 번에 합격하려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사고가 굳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일하면서 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수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조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휴식을 이렇게 취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복습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는 복습은 우리가 난이도가 있고요. 출제 빈도가 있어요. 자 난이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 중, 하가 있고요. 출제 빈도도 상, 중, 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우리가 합격하는 거는 요걸 맞아야지 합격해요. 중 수준이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가 이렇게 된다. 그럼 상 수준이 한 20%에서 15%, 하 수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25%에서 30% 정도 이렇게 30%까지 하면은 좀 많다. 여기서는 우리가 20 정도 이렇게 하면 25%에 한 30%에 이 정도. 이게 조금 더 비중이 더 많아지기도 5% 정도 더 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합격은 이거에서 합격이 결정돼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합격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시험에서도 분명히 좀 외곽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틀려서 선생님들이 합격을 못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틀려도 우리가 이 문제를 맞아주면 합격을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걸 가는 것보다는 기본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른 것보다는 기본서. 자, 그 다음 출제 빈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 중 수준인데 출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고로 요것들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하 수준이 이러한 것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제가 많이 된 것들은 우리가 심화이론 가면 기출문제를 집어넣어요.
그 기출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풀어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초수, 처음 내가 공부를 한다. 그 사람들 기출 보지 마세요. 기출 잘못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 보는 시각이 잘못되는 거고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 기출 먼저 보면은 공부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적이 안 나오고 선생님들의 문제점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부를 할 때 기출을 지금 현재는 보는 게 아니에요. 기출은 언제 보냐? 이론을 알고 나서, 그래서 기본 이론 듣고 나서 우리가 이론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걸 이제 심화이론에서 기출이라 하더라도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를 조정해서 심화이론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그대로 바로 나오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응용보다는 이론형이라고 해요. 이론형의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응용형은 나중에 풀어봐요. 이론이 잘 돼야지 응용이 되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이 이러한 출제 빈도가 있는데 이 출제 빈도는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중요해요. 이 사람은 출제가 많이 돼요.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습성이 중요하고 귀한 것들은 어때요? 집에다가 구석지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잘 안 꺼내죠. 아주 귀하게 보관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습성이 있어서 맛있는 것도 잘 안 먹고 나중에 먹어야지라고 해서 놔뒀다가 썩어서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공부도 선생님들이 나중에 해야지라고 해서 꼭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쌓아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갈 때까지 못 보고 가는 사람들. 그러면 합격이 멀어지겠죠. 지금부터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일단은 접으세요. 안 그러고 이것까지 다 하다 보면은 이론이 뒤죽박죽 되고 혼돈이 와서 선생님들이 못해요. 하나의 예시만 들자면 인상주의다. 우리가 인상주의의 기본적인, 누구나 다 인상주의는 알잖아요. 우리가 마네도 있고 모네도 있고 드가도 있고 또 인상주의에 르누아르도 있고 또 누가 있나요? 피사로도 있죠. 자, 인상주의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개별적인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있는데 이들의 보편적인 특성도 있어요. 자, 시험에서는 각각의 개성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경우. 근데 그 개성이 먼저 알아버리면은 이 사람들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인상주의하고 표현주의도 구분이 안 돼요. 왜? 이들 중에는 분명 표현적인 특성이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좀 더 강한 사람. 그러면 이거하고도 헷갈려서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공부는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보편적인 특성을 먼저 하는 거고요. 모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시작인 마네와 대표자인 모네 중에서 대표자를 가지고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인 마네를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특성을 먼저 잡아서 이 사람들도 이런 특성이 다 있어 라고 하면 어때요? 이 보편적인 특성이 두 개다. 그럼 마네도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하고 다른 특성, 그럼 나중에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그냥 이 사람의 마네의 특성 4가지, 모네 특성 4가지 하면 어때요? 이게 다 헷갈려요. 그래서 보편적인 특성을 못 찾아내요. 그럼 문제를 못 풀어요. 이해되죠? 그거하고 같은 것처럼 선생님들이 출제 빈도에서도 요것들을 먼저 공부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하는 복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습은 중요한 거, 이 중요한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3개 정도,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3개 정도 추려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육학도 오늘 배우는 게 이론을 아주 많은 걸 배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3개. 예를 들어서 비고츠키하고 삐아제가 중요하다. 심리학을 배우는데 그럼 비고츠키하고 삐아제. 이런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챙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이론만 이렇게 챙겨서 그것만 복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다시 복습을 또 한 번 해주는 거고 한 달이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또 복습을 하는데 그때는 어때요? 중간에 비는 날짜가 있다 했죠.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복습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합격하는 거고요. 자, 전공 예습은 교육론 교육과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들은 혼자 해서는 못해요.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혼자 집어넣다가는 이론이 오히려 잘못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든지 서양미술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읽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판화라든지 조소라든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거기서 어려운 것들은 위상쌤하고 해야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그것들을 먼저 예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예습은 어떻게 한다? 내가 설명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한 과목만 정확하게 한다라고 했죠. 이거는 1, 2월 달까지는 꼭 지켜주세요. 하루에 한 과목만 한다. 가방 무겁게 갖고 다니면서 상학원 들고 다니면서 허리 아프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분철해갖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오늘 내가 끝내야 될 것은 하루에 그거 하나만 집중해서 끝내세요. 그러면 이론이 선생님들이 이거 쬐끔 저거 쬐끔 하면 괜히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강좌가 올라오면은 그냥 하루에 다 들으세요. 몰아서. 이걸 강좌를 자기가 오늘, 내일, 모레로 3일 동안 나누잖아요. 그럼 내가 하지 말라는 강의를 쪼개는 요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쪼개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론이 쪼개서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거 내가 다 설명했대 했는데 못 들으신 선생님들이 있을까봐 혹시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쪼개는 거는 오늘 또 한국미술사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내일은 50페이지부터 100페이지, 100페이지부터 150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한 달, 2달 딱 지나고 나면 머릿속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는 분명 열심히 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처럼 쭉 풀로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론이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이것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관계가 많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억하기 싫어도 그냥 기억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암기를 한 2번만 해줘도 금방 암기가 돼요. 근데 요렇게 한 사람들 어때요? 암기를 10번 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고 없어요. 요게 공부 방법의 차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러한 부분 신경 쓰시면 되고 아침 시간에 일반적으로 공부가 잘 되기 때문에 전공 교육학을 번갈아 가면서 해줘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근데 그건 3, 4월 달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풀로 하시고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자, 그럼 오늘 이론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술 교육론인데 교육론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이유는 뭐냐? 미술 교육론 자체가 서양 미술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보면은 서양 미술에서 그리스부터 해서 쭉 현대까지 미술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이것들을 볼 거거든요. 이 서양 미술의 역사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게 우리나라 미술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미술의 역사를 잘 알면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해가 쉽고요. 이 교육과정 안에서 가르치는 게 판화라든지 조소라든지 우리가 한국회화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시험 문제 보면 알겠지만 통합형이 많이 나와요. 교육론하고 디자인하고 교육과정하고 교육론하고 이러한 것들이 통합형으로 나왔을 때 그러한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를 하다가 교육론에서 미적인 안목이 나왔다. 그러면 이 미적 안목이 도대체 뭔지 뜻을 알아야지 선생님들이 이 미적 안목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적인 안목은 미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개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례라고 했을 때는 비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8등신이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전체 키에서 얼굴의 부분이죠.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 또 그 부분들을 어때요? 부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부분과 부분 간의 관계가 비례다. 입에서 이렇게 개념이 나올 수 있게 하세요. 개념과 특징은 틀려요.
그래서 레이아웃이다라고 했을 때 레이아웃은 지금부터 공부할 때 그것들을 구분하면서 공부해야지 취지 파악이 되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만 써서 빨리 합격을 하는데 그것들을 통으로 그냥 다 이것저것 구분 않고 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시험지에 내가 특징만 쓰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개념도 쓰고 특징도 쓰고 배경도 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것들을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개념을 잘 알면 우리가 지방은 바로 초시에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 배경. 어떤 배경에 역사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경적인 것을 맥락이라고 하죠. 자, 이런 맥락적인 지식을 알면은 특징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든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것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들은 요것 때문에 나와요. 이 배경 때문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알면 이게 이해가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술 교육론을 알면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해가 되는 게 이유가 뭐냐? 이 미술 교육론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알면 요게 쉬워지는 거고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할 때 누구를 먼저 한다라고 했어요? 대표자, 시작한 사람과 대표자는 우리가 시초, 누가 최초로 요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향관계를 봐주는데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 중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인상주의를 우리가 반대하고 인상주의에 반발해서 이후에 뭐가 나왔는지 신인상주의가 나왔는지 우리가 후기 인상주의가 나왔는지 야수주의가 나왔는지 표현주의가 나왔는지 그러면 영향받은 것도 있고 반대로 나온 것도 있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야수주의를 비판하고 입체주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에 반발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의 출제가 먼저 돼요. 그러니까 요걸 많이 해놓으면은 뭐가 되냐? 자연스럽게 비교가 돼요. 요렇게 비교. 자, 그럼 여기에는 인상주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진경산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이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 형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시험에 우리가 출제가 된 게 뭘 물어본지 금방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진행해 가면서 할 거고 3, 4월 달에 가면은 유상선생님이 쓸데없는 걸 만들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그냥 힘드니까 조조 뭐 이런 거 있죠. 조조 할인 뭐 해갖고 아침에 일찍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 도판 읽는 거라든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그건 더 좋거든요. 도판 읽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목에 사정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서양미술이라든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도판 읽기를 먼저 할 거예요. 우리는 시험 문제가 그림이에요.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그림을 눈으로 잘 읽어내야 돼요. 그림이 뭘 말하는지. 그래서 그걸 읽어내면은 빨리 합격을 하고 고득점을 하고 이번 같은 시험 문제에서 적용이 금방 돼요. 그래서 초수들의 합격이 높은 것도 그걸 도판 읽기를 잘하잖아요. 그림을 잘 읽으면. 암기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한 것들을 도판에다 적용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서 좀 생각을 열면서 이렇게 봐줘야 돼요. 자, 미술 교육론 우리가 들어갈게요. 자, 페이지 보시면은 8페이지 해서 미술 교육론 해가지고 나오는데 미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미술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미술은 동양과 서양이 있는데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서양에서는 그리스에서 미술의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미술이라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 미자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양자하고 큰 대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이건 적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런 거다. 자, 그럼 양은 하얗죠. 그럼 하얗면 어때요? 보기 좋고 살찌고 아름답죠. 흰색이 풍성하니까. 풍성하면 또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아름답고 좋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큰 길을, 그러니까 양이 큰 대로를 이렇게 막 양무리들이 간다 그러면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좋고 이쁘다 이렇게 생각한 거. 이게 아름다움인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단일 행자,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하느냐, 재주를 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주 술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부리는 우리가 재주, 기술적인 것들이에요. 재주라든지 기술적인 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들.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는 그리스에서 우리가 칼로스가 어떤 거냐, 날씨가 약간 좋다라든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음직스럽다라든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칼로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한 테크네는 기술적인 거예요. 이것도 재주, 이것을 우리가 미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미술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 미술의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게 세계상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이런 세계상이라든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작품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상들,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인간상들을 아름답게 미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등이 첫 번째가 시각적으로, 일단 눈으로 본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어때요? 눈으로 본 것들을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움,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면 어때요? 조각으로 해서 사람의 모양을 똑같이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조형성. 자, 그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회화 작품에다가 평면에다가 만들기도 하고요. 회화는 평면에다 하면 2차원이죠. 그런데 입체로 만들면 3차원의 입체가 되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요? 공간. 2차원이야, 3차원이야, 공간성, 이러한 것들. 이것들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재료로 만들어요. 그래서 재료예술, 이것들을 시각예술, 조형예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간예술. 자,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미술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미술이에요. 자, 그럼 이걸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제도권 밖에서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미술 교육이라고 하는 거고요. 학교라든지 제도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미술과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범위는 이게 조금 더 넓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죠. 그 애들은 어디에 있어요? 제도권 안에 있죠. 자, 그럼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냐? 미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미술이 조형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술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미술이 갖고 있는 조형성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조형은 형을 만드는 거예요. 조형은 형을 만든다. 뜻이, 내가 아까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개념을 잘 알아야지 선생님들이 나중에 조형적 특징을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아, 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특징을 쓰라고 했구나. 여기에 따른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형성을, 미술의 형식인 조형성을 이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형성은 조형 요소라든지 원리예요. 그럼 요소는 선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원리는 이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비례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가 색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회화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조형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해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술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창의적으로. 그래서 창의적 표현 이렇게 해주면 미술이 아름답게 표현되겠죠. 자,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잘 표현됐다, 잘 못 표현됐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게 미술의 가치를 보는 거야. 가치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라고 즐기는 거야. 아, 이거 아름답다. 이게 향유하는 거야. 즐기는 거. 자, 이런 활동을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자, 근데 학교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가서 저녁에 우리가 오잖아요. 학교에서 미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가르치죠. 그래서 이걸 무한정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꼭 필요한 것들만 엑기스만 뽑아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미술의 본질적인 것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에서 교과의 본질에 맞는 거, 이게 체예요.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거르는 것처럼 거기에서 교과의 본질에 맞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여기서 학습자고요. 사회적 요구에 맞는 것들을 걸러요. 자, 이게 또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걸른 것들이 바로 우리가 체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들만 걸른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 미술 교육의 목적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논술로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기본적인 걸 몰라서 시험을 못 푸는 거지 기본적인 걸 알면 고득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교육의 목적을 우리가 목적에 따른 정당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당성에는 미술 자체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미술이 사회적이거나 학습자적인 이런 요구로 수단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지는 미술교육의 목적은 꼭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미적인 안목을 육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형성을 함양하는 거. 이 조형 능력, 형태를 만드는 능력을 함양하는 거. 세 번째는 창의성을 육성하는 거. 네 번째는 감성을 함양하는 이러한 미술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자, 이 목적을 고려해서 그럼 이 목적은 어떤 것들이에요? 교과의 본질적인 것은 요것들이에요.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적인 것들이 이러한 것들, 감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조형 능력이 시대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런 것도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어때요? 우리가 미술 교과의 본질적인 미술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인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예요. 그래서 그 총괄 목표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 우리가 대상을 미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 인식한 게 이 미적인 안목인 거예요. 그리고 느낌과 생각을 어떻게 하냐?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고 가치를 미적 대상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고 문화를 이렇게 향유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총괄 목표, 이 목적에 따른 정당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큰 틀에서 우리가 미술을 왜 하는지, 왜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미술 교육의 목적이 필요한지 이걸 봤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교육과정을 배우면 이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교과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 교과 내용을 선정을 하는 거고 그 교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겠죠. 교사가 사용하는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했으면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평가가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교육 과정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걸 먼저 알아야지 요것 때문에 요것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 가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술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전통적인 미술의 개념이에요. 미술은 이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술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거는 지금 현재는 출제가 거의 잘 안 돼요. 가장 기본의 기본으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때 시각적인 특징을 써라, 공간적인 특성을 써라, 조형적인 특성을 써라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재료의 특성을 써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들을 시험 문제의 도판에 응용해서는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이것들이 시험에 출제될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우리가 미술의 재개념화의 특성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재 보시면은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시면 되냐? 10페이지. 미술의 재개념의 변화 해가지고 나오죠? 재개념의 변화.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이거는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놔야 돼요. 나중에 문제 보면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 미술사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디자인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론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하고 관련해서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시험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줘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준을 보시면은 분류 기준이 이렇게 나오면 자, 미술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때 우리가 모던과 포스트 모던으로 볼 수가 있는데 1960년 이전과 이후로 해서 보는 거야. 시대적인 흐름에서 1960년 이후부터 해서 우리가 팝아트라든지 미니멀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을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를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해요. 자, 그럼 모더니즘 시대에 기본적으로 미술은 어떤 거였냐? 여기서 말하는 미술은 순수한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선생님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림으로 몬드리안이 누군지 다 알죠? 몬드리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자, 몬드리안 작품을 떠올리세요. 이런 몬드리안 작품들이 있다. 자, 그럼 거기에 뭐 빨갛고 파랗고 이런 몬드리안 작품이 있으면 이러한 작품을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술 작품에서는 누구 걸 떠올리시면 되냐?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알죠? 마릴린 먼로를 나중에 선생님들이 막 긴장되면은 답을 쓸 때 마돈나 이렇게 써가지고 틀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 얼굴에 이렇게 점 하나 딱 찍혀갖고 이렇게 있죠. 자, 이 작품을 생각을 하세요. 그럼 두 개의 작품을 떠올리면서 이걸 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대상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해악으로부터 고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해악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 마릴린 먼로라는 작품을 이렇게 제작할 때 당시 1960년대 앤디 홀이 이걸 제작할 때 당시 어때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죠. 이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고 1960년대 시대적인 게 나오고 당시에 어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량 생산 체제였어요.
그래서 공장이 막 가동되고 있을 때, 그래서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여러 개를 막 찍어내는 것을 작품도 똑같이 실크 스크린이라는 걸 통해서 찍어내는 이런 것들. 자, 그럼 이것들이 다 뭐가 됐느냐? 미국 사회라는 거. 미국 사회의 배우였죠. 영화 배우. 당시 유명했던 이것들이 다 맥락이에요. 맥락. 배경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배경들이 바로 저기 모더니즘에서는 사회적 해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악. 사회적인 영향, 좋은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그것들이 미술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은 모더니즘은 미술을 사회적 해악으로부터 고립된 아방가르드로서 무관심적인 미적 경험을 제고하는 순수한 대상이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는 어떤 영향이나 맥락이나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마릴린 먼로처럼 구체적인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품 그 자체에 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선 있죠, 색 있죠, 비례 있죠, 뭐 통일감 있죠, 조화 있죠. 자, 미술적인 형식, 조형 형식이죠. 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1960년대라는 것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이게 시대적으로 해서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제작했다는 것도 알 수가 없고, 작품 그 자체만 봤을 때 이 작품에서 이거 나야 라는 걸 힌트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화상을 그렸다. 그럼 아, 이거 누구 자화상, 어떤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힌트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순수한 대상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순수한 대상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우리가 문화적 산물, 당시 대중문화의 산물인 마릴린 먼로를 표현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화적 산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술은.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미술가에 대해서. 미술가는 이것들을 제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과거에 몬드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 이전에 없던 추상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럼 어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모더니즘을 보여주는 게 몬드리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우리가 미술가는 어떻다? 이전에 없던 방식을 만들어낸 천재, 창조자 이렇게 봤어요. 자, 근데 앤디 워홀은 지가 창조한 게 아니라 당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라든지 그 시대의 생산 방식을 가지고 짜집기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것저것을 결합했기 때문에 콜라지스트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 미술품. 이들이 만들어낸 작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전에는 우리가 예술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술이 되는 예술품, 아주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왜? 천재가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고가고 비싸죠. 자,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을 우리가 예술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보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작품에 적용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시험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미술품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미술품을 보는 기준. 보는 기준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냐? 이게 예술이다 아니다라고 잣대를 놓고 이건 예술 아닌 거 이렇게 재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여기서는 뭘 가지고 하냐면 형식주의를 가지고 해요. 여기서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다원주의 여러 가지 시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는 이론론적인 시각에서 딱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이건 예술이야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그게 바로 뭐냐? 조형적인 형식으로 표현했으면 이 조형적인 형식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이것들만 가지고 아름다움을 주게끔 느끼게 하는 것을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기준 하나만 가지고 이건 예술. 그리고 그 형식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예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요런 시각에 기준이 딱 한 개. 하나만 있는 이론론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다원주의 같은 경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것을 볼 때 대상을 담게 했으니까 아름다울 수도 있고 마릴린 먼로의 슬픈 감정을 표현했으니까 감정적인 거여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이것들의 형태와 색채가 조화로우니까 아름다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준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자, 그리고 대중문화를 보는 관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하나 더 하자면 우리가 밑에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위쪽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다시 써보면 미술품을 보는 감상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감상자. 자, 감상자는 모더니즘 시대에는 우리가 천재가 제작한 작품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우리가 요즘은 누가 작품을 제작해도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왜 저러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자 측면에서는 수동적인 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지금은 이 작품 별로야. 그리고 내가 이걸 그 작품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작품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창조자 역할까지 해요. 감상자가 들어가서 작품이 완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자, 대중문화에 대해서 보면은 대중문화를 모더니즘 시대에는 대상과 똑같이 같게 만들었어요. 몬드리안 저 작품을 내가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짝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미술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키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거 가져와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있는 누구 작가 앤디 월의 이 작품을 내가 다른 재료로 똑같이 만들어도 이건 예술인 거예요.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 그것이 차용해 오는 거, 빌려오는 거. 차용은 빌려오다. 도용은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훔쳐온 거죠. 도용해 오거나 그것들을 가지고 절충해서 작품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이때는 고급 미술과 저급이 경계가 있었어요. 경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고급은 순수 미술. 이거는 우리가 짝퉁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키치라는 저급 미술. 대중문화는 저급으로 봤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마릴린 먼로를 우리가 대량 생산 방법인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을 했죠.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고급과 저급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중문화도 이제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경계가 이렇게 없어진 요 특성까지를 선생님들이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렇게 봐줄 때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자, 그래서 지금 10페이지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미술의 재개념의 변화라고 해서 미술에 대한 개념 변화는 우리가 모더니즘은 미술을 사회적 해악으로부터 고립된 아방가르드로서 무관심적인 미적 경험을 제고하는 순수한 대상으로 보았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자, 이거는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뭐가 없다는 거냐? 배경적인 정보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몇 살인데, 직업이 뭔데, 그 사람 집안이 어떤데,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데, 그 사람 취미가 뭔데. 이건 뭐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림에도 내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작가가 누군데, 그게 얼마짜린데, 어느 작가인데, 무슨 뜻으로 그렸는데, 이러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정보예요. 근데 이 배경 정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무관심적이란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적인 아름다움의 대상이에요. 아름다움의 대상인 미적 대상이에요.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미적 대상에 대해서 관심, 배경 정보가 없는 순수한 미적 대상. 이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배경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맥락적인 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돼요. 그래서 미적 경험을 제고하는 순수한 대상으로 보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적 사물의 한 형태로 본다. 자, 미술가. 그래서 이거는 미술가를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작가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작가는 모더니즘에서 작가는 어떤지. 그래서 미술품, 작가, 작품, 감상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미술가는 모더니즘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 천재, 이전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천재라고 하죠. 추상미술을 예를 들어서 미래주의를 비판하고 다다가 나왔어요. 그럼 다다를 또 비판하고 초현실주의가 나왔어요. 이전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천재, 창조자. 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과거의 것, 대중미술, 문화를 도용, 차용하는 콜라지스트 또는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문화의 생산자라고 했고요. 자, 미술품을 보는 시각의 변화다라고 했는데 모던에서는 미술품은 예술가, 천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예술품이 돼요. 자,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약속된 기호들에 의해 조직된 텍스트로서 미술품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술품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각각 틀려지는 거예요. 누가 읽어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자, 미술 창작에 대한 경향. 자, 창작은 빠졌네. 미술 창작적인 것까지 해야 되겠죠. 창작은 미술품을 창작할 때 어떻게 하냐? 추상으로서 창작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대상을 알 수가 없죠. 구체적인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추상으로서 본다. 근데 여기는 리얼리즘으로서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얼리즘은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리얼리즘이 아니에요.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리얼리즘으로서 우리가 본다라는 거고요. 미술품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역할, 모더니즘은 수동적으로 요구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복합적인 입기와 해석을 통한 창조적인 미술가로서의 감상자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했죠. 자, 미술품을 보는 기준에 대한 시각의 변화이다라고 했는데 미술품을 보는 기준은 형식주의, 하나의 기준 여기다 체크하세요. 형식주의는 하나의 기준. 그 하나의 기준이 바로 어떤 거다? 이런 조형 요소와 원리만 예술로 인정하는 거야. 이것들을 구성해 놓은 것만. 그에 반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론적인 시각에 기초하여 하나의 기준을 거부한다. 절충적이고 복합적이면서 맥락적인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지역, 인종, 성, 대중적인 미술을 본다. 그래서 다원론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도 예술이 될 수가 있고 그 사실적으로 표현한 게 뭐 신사실주의,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표현한 미니멀리즘 이런 것도 예술이 되는 거고요. 팝아트, 구체적인 대상이 있죠. 이런 것도 예술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대중문화에 대한 시각, 모더니즘은 키츠로 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대중문화를 차용, 도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죠. 자, 그 다음 8번, 9번, 10번은 중요도가 조금 떨어져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시험 문제, 비교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작품 2개를 제시해놓고 지금 현재 이렇게 몬드리안 작품하고 앤디 올 작품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동양과 서양의 작품을 하기도 하고 디자인사의 디자인 작품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조금 거기서는 범위가 좀 멀어지지만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이게 좀 이해가 더 쉬워요. 그래서 과거를 보는 시각을 보시면은 모더니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과거를 창조적으로 해체하거나 거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술에서 모더니즘을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모더니즘으로 보느냐? 일반적으로 20세기부터 해서 모더니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20세기가 야수주의 요때부터 야수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자, 그럼 이것들이 시작되기 전조 증상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전조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리는 시원적인 바로
뭐 앞에서 이루어졌던 거는 인상주의예요. 그래서 인상주의가 먼저 작품의 이런 형식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야수주의를 비판하고 입체주의가 나오고, 우리가 야수주의를 비판하고 표현주의가 나오고, 표현주의 비판하고 입체주의가 나오고, 이것들을 비판하고 또 다른 뭐 미래주의가 나오고, 자, 영향받은 것도 있지만 어때요? 이들과 다른 것들이 계속 나오죠. 이전 것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게 나온다. 이게 지금 과거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해체하거나 거부하는 거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역사적인 차용, 도형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절충하거나 모더니즘 역시 하나의 시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 미니멀리즘은 이전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져왔냐? 절대주의 미술도 가져왔고요. 추상주의 미술도 이렇게 가져왔고요. 구성주의 미술도 가져와서 이렇게 절충해 놓은 게 미니멀리즘이에요. 1960년대 이후 60년 후반에 등장한 거죠. 마찬가지로 앤디 워홀의 팝아트 있죠. 자, 이 팝아트는 뭘 가져온 거냐? 다다를 가져온 거예요. 다다적인 거, 입체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절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어때요? 이전 거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서 새로운 미술을 만들어요. 근데 이전의 미술론들은 어때요? 이전 것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역사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 선형적인 진보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미술에서 새로운 양식과 추상적인 움직임을 진보로 가정했다라고 했는데, 역사는 계속해서 선형적으로 변화해 왔어요. 이게 선형적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인상주의 끝나니까 인상주의 위에 신인상주의 나오죠. 끝나니까 후기 인상주의 나오죠. 후기 인상주의 끝나니까 야수주의 나오죠. 야수주의 끝나니까 또 표현주의 나오죠. 이렇게 쭉 이렇게 가요. 선형적이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비선형적이다. 1960년대 어떻게 비선형적이냐? 우리가 60년대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각 다르게 신사실주의가 나왔다면 미국에서는 팝아트가 나왔고, 팝아트와 같은 이런 사실적인 구체적인 대상이 표현되는 게 나왔다면 또 미니멀 아트도 나오고 추상적인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표현적인 것도 또 나오고 신표현주의도 나오고 계속해서 미술들이 이것저것들이 계속해서 절충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앞서고 뒤서고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비선형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미술사, 미술 비평에서 시각의 변화이다 라고 했는데, 모더니즘은 남성 백인 서구 중심의 대서사를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크게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몬드리안이 이러한 작품의 형식을 만들어냈죠. 미술의 형식을 우리가 신조형주의라고 해요. 자, 이 신조형주의 미술을 전 세계에다가 똑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게 몬드리안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똑같은 건축으로, 여기도 똑같은 아파트, 저기도 똑같은 아파트,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전 세계를 똑같은 아파트에 빨로파, 그 다음에 흰색, 검정색, 회색으로만 건물을 짓자. 사각형의 박스 형태로만 짓자. 이게 국제주의예요. 그래서 백인 중심이면서 엘리트 중심이다. 이거는 엘리트는 조형 요소와 원리는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팝아트, 저거 마릴린 몬로다. 애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엘리트주의적인 거고,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것들이고요. 서구 중심적인 미술을 전 세계 똑같이 한 개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대서사로 해서 하나로. 그에 반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민족적인 특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잖아요. 각 민족적인 건축물 특성,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요게 소서사예요. 그래서
여성, 유색인종, 그 다음에 비서구 미술 등을 부각시키면 소서사를 강조하며 권력에 의해 선택된 지식에 대한 해체적 담론을 시도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우리가 다 끝내버렸는지 보면은 페이지 100이 아니죠. 12페이지 보시면 예술 해가지고 나오죠. 자, 이거는 오지선다형 문항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이론에서 우리가 접근할 건데 이론이 좀 깊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안 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냥 건너뛰세요. 깊고 이것까지 설명을 다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왜 이걸 안 하냐. 중요도의 방향을 잃어버려. 이것도 중요하구나. 이것도 해야 되구나. 이것도 해야 되구나.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화이론이나 문제로 다뤄주거나 아예 안 하기도 해요. 왜? 너무 범위가 깊어요. 과거의 오지선다형 문제일 때.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 13페이지 보면은 미학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미학은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이 미학 하기 전에 우리가 다 끝낸 것들만 한번 볼게요. 15페이지 일단 넘어가 봐요. 15페이지 가면은 미술교육과 미술과 교육 있죠.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가면 되는 것들이고 미술교육의 목적 해가지고 나오죠. 미적인 안보의 육성, 우리가 조형능력 함양, 창의성 개발, 감성의 함양 아까 했죠. 이것들이고 주요 학자들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학자들 보지 마세요. 안 나와요. 자,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은 미술교육 목적 설정 시 고려사항. 목적을 설정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의 본질, 학습자의 심리, 사회적 요구에 맞아야 된다. 우리 아까 했죠. 이게 교육의 체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학교 교육에서 목표와 목적이 결정이 돼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18페이지까지 우리가 이게 다 끝났고요. 거기에서 아까 목적 했던 거 있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19페이지인데 이거는 우리가 쉬었다가 19페이지하고 우리 아까 중간에 띈 거 어디 있죠? 13페이지.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 거예요.